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이상휘 세명대 교수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전국을 계속해서 강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재명 대표가 고개 숙여 국민께 사과를 했는데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으로서는 대형 악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커 보입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 네. 이걸 이제 우리나라 속담에서는 오동나무에 걸렸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 이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함께 총체적인 사법 리스크가 지금 오고 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위기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일단 뭐 여러 가지로 뭐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이 총선까지 악재로 작용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자체적인 조사를 하겠다, 자체적인 소위 말해서 셀프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뭐 일종의 좀 합리적인 그런 의원들 사이에서 좀 비판으로 제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셀프 자체적인 뭐 조사 자체는 국민 여론을 돌리기 힘들다, 이렇게 한번 좀 판단하는 분위기가 강력한데, 무엇보다도 그러면 셀프 조사를 못하게 되면은 검찰의 의도대로, 검찰의 수사 방향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 전의 대표, 즉 송영기 전 대표와 관련된 사건,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여러 가지 연관설,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조사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고, 더군다나 지금 이정근 전 사무총장의 녹취 파일이 3만여 개나 지금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정말 이것은 상당한 스모킹건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녹취 파일이 다시 끄집어내질지, 이건 상당히 좀 우리가 주목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서는 이거 총선 1년 앞둔 시점에서 상당히 민주당으로서는 뭔가 모르게 이 부분을 매듭짓지 않으면은 굉장히 총선에 악영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 파일이 뭐 3만 개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앞으로 어떤 내용이 추가적으로 더 나올지 모른다, 이런 점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민주당으로서는 좀 보입니다.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공개된 것만으로도 사실상 지금 제기되고 있는 내용이 네. 사실일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고요. 그 외에도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실관계가 있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당시 전당대회 돈봉투 문제 외에 다른 어떤 별건의 사건이 있는지까지 여부는 확인할 수는 없는 네. 거고요. 이제 그렇게까지 의혹을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그 맛 자체만으로도 정치적 이익관계를 따질 수 없을 만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021년의 정당 정치에서 여전히 당대표 선거에 돈봉투가 오갔다는 네.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부분은 뭐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고요. 당도 뭐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야 이것이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얘기할 수 있을지언정, 지금 단계에서는 이것의 어떤 정치적 어떤 이해 득실 이런 네. 문제를 논하는 것 자체가 그런 얘기를 할 단계도 아니라고 봅니다. 네. 지금 좀 구체적으로 보자면요, 뭐 이렇습니다. 앞서 뭐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송영길 전 대표 간의 관계설, 이것이 앞으로 향후 수사에서 어떻게 밝혀지고 연관성이 드러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총선까지는 이재명 대표 체제가 존속 여부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관건이라 봐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체제가 이 돈봉투 사건으로 인해서 치명상을 입는다고 본다 그러면은 대표 체제가 흔들리게 되고, 그래서 퇴진까지 나온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한 파장도 굉장히 심각할 것 같고, 또 이 부분을 명쾌하게 매듭을 짓지 않고 그대로 대표 체제가 이어진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의 정치적 연관성은 상당히 깊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인천 계양을에 대한 선거구, 이건 뭐 송영길 의원이 거기서 5선 했으니까 당연히 그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이어받아서 의원이 된 것이고, 그해 8월에 당대표까지 되고, 쉽게 이야기하자 그러면 지금의 어떤 방탄 조끼라 그럴까요? 표현을 하자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제공하게 된 원인 제공자가 송영길 전 대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명 정도가 실명 의원들이 거론이 되고 특정인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건은 여기에 20명을 거론된 것이 보도가 사실이라 그러면은 여기 거론된 의원들 중에서 친명계 의원들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 사건 자체의 향방을 가름짓는 그런 잣대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앞을 가늠하기가 힘든 그런 네. 예측 불허한 그런 상황이 당분간 이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사과를 하면서 송영길 전 대표 현재 프랑스 파리에 머무르고 있는데 조속한 귀국을 요청을 했습니다. 당내에서도 계속해서 송영길 대표가 빨리 귀국을 해서 진상을 좀 밝혀야 된다 이런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송영길 전 대표는 오는 22일쯤에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의미로 좀 바라봐야 되는가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길 대표는 일단 언론 인터뷰 방식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요. 부족하죠. 어쨌든 본인이 대표로 선출된 전당대회고 본인의 핵심 참모였던 분들이고 이후에 주요 당직을 맡았던 네. 분들 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본인이 알았던 몰랐던 도의적 정치적 책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당 대표의 요구대로 그리고 당의 전반적인 요구대로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본인의 어떤 정치적 부담과 책임을 더는데 더 급선무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불가피한 사정으로 22일에 일단 입장을 밝히신 이후에 어떤 행보를 할지에 대한 입장까지 밝히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프랑스에 머물면서 이 사안을 그런 방식으로 해명을 한다거나 이건 한계가 있을 게 분명해 보이고요. 이후에 수사 과정에서 자꾸 확인할 수 없는 송 대표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되면 정치적 부담에서 법적 책임 부담까지 네. 계속 가중되게 됩니다. 이것은 본인에게도 그렇고 당에게도 계속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명명백백 소명할 거 하시고 밝힐 것 밝히시고 또 정치적 책임을 질 부분이 있다면 지시겠다는 입장까지 해주는 것만이 이 문제의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라고 봅니다. 네. 앞서 송영길 전 대표가 취재진들의 질문에 이정근 부총장의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얘기한 바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2일로 예정된 기자회견에서는 과연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얘기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애들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일탈이다 했는데 지금 흘러나온 보도의 내용들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송영길 전 대표와의 여러 가지 관계 그리고 이 돈봉투 마련에 대한 불법 자금에 대한 사용 및 여기에 대한 전달 과정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내비추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일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는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선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을 소위 말해서 검찰의 어떤 편제된 수사 또는 이것이 정치적인 압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것을 피해 나가느냐 그것은 상당히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의해서 또다시 이것을 정치 탐으로 몰고 나간다 그러면은 여기에 국민적인 불신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비난이 커질 것이다. 그러면은 선택지는 단 하나다. 어떻게 정치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냐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엄참 마속이 필요하다. 즉 업참 마속이 아니라 업참 연결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쩌면 정치적으로 다행이라면 다행이라 그럴까 좀 그런 어떤 상당히 좀 문제를 탈출할 수 있는 그런 탈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자신에 대한 대장동 게이트라든가 여러 가지 이 리스크에 대해서 시선을 조금 더 다른 식으로 돌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부분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송영길 전 대표가 사법 처리가 된다 그러면은 이 사건에 대한 내용 면에서 뭔가 모르는 차이점들을 대중에게 각인시킬 수 있다 이거죠. 뭐냐 그러면은 뭐 확실한 물증과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는 녹취라든가 구체적인 정황 때문에 이렇게 사법 리스크에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반면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이 정치 탄압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정치적인 부분에서 연대와 일치감을 보여왔던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의 입장을 하려고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물밀 어떤 그런 통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자회견에 대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애들러 본인에 대한 도덕적 부분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일부 시인하는 쪽으로 이야기되고 향후 검찰 수사에서 사법적 처리를 받는 그런 형태로 민주당은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짐작을 합니다. 네. 당초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진상 조사를 검토했었지만 실효성 문제나 셀프 면죄부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 검찰 수사를 지켜보기로 입장을 선회를 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이것을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들어보시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예. 신속하게 수사해갖고 예.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거기에 따른 사법적인 절차를 밟아가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관계가 드러났을 때 당에서 자진 탈당을 요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좀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당 지도부에서 적절하게 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할 필요는 있겠죠.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예. 일단 당직에서 빼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탈당을 하거나 네. 자진 탈당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도 이런 정도의 선제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저기는 무감각한 데구나. 윤리 기준이 도덕성에 대한 기준이 정말 엉망이구나. 네. 이렇게 불신을 쌓아나가게 되잖아요. 당의 대응을 보면 상당히 무감각해져 있어요. 감각이 지금 이 윤리 기준에 대한 윤리 감각이 엄청 퇴화돼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김종민 의원은 당의 대응이 상당히 무감각해져 있다. 이렇게 강한 비판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비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놓고 송영길 전 대표는 물론이고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등이 자진 탈당을 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어쨌든 당에 상당히 그러한 어떤 부정 부패가 네.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이제 보여지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요. 이럴 때는 그런 권고나 입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되면 꼬르짜리기다 뭐 이런 비판이 또 따라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된 후에 본인들의 결단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당 자체 진상조사 문제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 통상 당에 어떤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윤리감찰단 통해서 조사를 한 후에 윤리심판원을 통한 징계 절차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사법 문제가 된 경우에는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진실규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당의 어떤 구체적인 징계 네. 절차 외에는 본인의 결단을 촉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당의 물론 이제 당 대표의 메시지로서 그런 걸 촉구하는 내용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현재 아직 압수수색이고 당사자 본인들에 대한 어떤 소환이나 조사가 구체화되지 않고 있고 실제 돈 수수한 의원들의 규모라든가 구체적으로 아직 확인은 네. 되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록에 일단이 공개돼 있을 뿐이니까요. 아마 그게 이제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어느 정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고 확인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시점에서 의원들 본인 또는 당 지도부에서도 이 사안을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정치적 판단, 결단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 정도의 조사 같으면은 수사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당 내부에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조사한다는 차이가 우리 변호사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여기에 대해서 수사 결과에 대한 명분도 굉장히 약했고 문제는 이제 이것을 내면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당내의 헤게모니가 조금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아시다시피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21년 당대표 경선 당시에 무게파를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 경쟁 후보였던 우원식 의원이라든가 홍영표 의원은 친문이라든가 이런 쪽의 세력, 그러니까 당내의 지분 세력들이 세부 세력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는 그 상대적으로 약화된 그런 상태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재명 대표와 관계가 상당히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 대표가 난 다음에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에 이게 2심 송심이다. 결국 송영길 당대표가
대통령 후보 경선에 공정하지 못한 그런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비난도 받게 됐다는 그런 사실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왜 헤게모니라 보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뭐 지적했다시피 거론된 사람들이 어떤 의원들이 거론되는지 그 성향이 중요합니다만 지금 현재 당내에서 강한 압박 그리고 여기에 탈당에 준하는 극단적인 처방까지 이뤄야 된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 간의 연대적 의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헤게모니 부분에서 상당히 좀 비명계가 유리하게 고지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선 앞둔 상황에서 당 지도 체제가 이 친명 체제에서 다시 비명 체제로 뭔가 모르게 권력에 대한 이동이 짐작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엄착 명길에 대한 이런 부분 그리고 당내에 대한 이 빨리 하루마비 좀 강하게 좀 자진 탈당이라든가 이런 권유는 당내에서 아주 강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됩니다. 계파별 헤게모니를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친명계와 비명계 입장이 다소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다른 계파 갈등의 내관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도 나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약간 이 사안을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요. 이 문제는 친명과 비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민주당 전체 존립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사안을 어떻게 수습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게 비명이냐 친명이냐를 가지고 입장을 달리 가면서 계파 갈등으로 갈 문제도 아니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공멸의 길이죠. 물론 그게 당내 혁신과 쇄신의 방향에 대한 논의까지 확정이 될 경우에는 각자 다른 입장으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 문제로 정치적 계파적 이해관계를 따지면서 접근할 것으로 보지도 않고요. 이제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후에 이 사건의 실체와 관련자들의 규모, 사법처리의 수준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그러면 이렇게 당의 어떤 훼손된 이미지를 어떻게 복구하고 국민들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까에 대한 어떤 쇄신의 내용에서는 달리 볼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결국에 총선을 앞두고는 인적 쇄신까지 나가게 될 텐데 이 부분에서는 어떤 정치적 요구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 단계에서 친명과 비명이 나뉘어서 이 사안을 달리 보면서 거기에서 다른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갈등을 확산시키는 문제로 그렇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 대표가 이번 사안에 연루된 의원들을 탈당 등의 조치,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한다면 이 본인을 포함해서 야당 탄압이라고 했던 다른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안은 좀 달리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 문제를 국민의힘은 같이 결부시켜서 얘기하는데요. 네. 사안이 분명히 다르죠. 이재명 대표 관련된 대장동이든 백현동이든 쌍방울이든 전체적으로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에 아직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법정에서 다툴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부분에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전체 의원들의 총의는 어느 정도 확인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당한 정치적 탄압이고 보복 수사다라는 거에 대한 의견이 어느 공감대가 네. 있고요. 이 사안은 완벽히 다르게 봅니다. 어느 정도 명백하게 보이는 증거들이 있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같이 결부시켜서 이재명 대표도 똑같은 책임을 하고 똑같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선제적인 어떤 정치 행위를 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네. 보고요. 당내에서도 이제 그런 방식의 논의되지는 않고 있고 오히려 이제 여당 측에서 이제 그런 주장을 계속 하기는 할 거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분명히 다른 사안이라는 것으로 보고 지금의 이 돈봉투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사면 초과가 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처리하느냐 이 문제가 관건이겠죠. 지금 또 이재명 대표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이 돈봉투 사건을 아주 강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하나는 현 존재하는 실정법 위반이고 하나는 정치 탄압으로 이걸 하나의 별개로 구분해서 대중들에게 각인시켜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네.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사건 이 사건을 좀 강하게 매듭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변호사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민주당 내부 일각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명확한 증거가 없지 않느냐 이런 그래서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 확실한 물증이고 구체적인 얘기가 있다. 녹취록에 이야기하고 거기에
여기에 게이트키퍼 역을 하고 사람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했다, 자백을 했다. 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법적 단죄를 해야 된다, 자진 탈당하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자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의 그 존재 자체만 본다 그러면은 송영길 전 대표 측이 여기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책임지고 빠져주는 것이 이재명 대표 체제가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실정법 위반과 명확한 증거가 있으니까 우리는 사법적 부분에 대해서 실정법 위반에서는 우리 민주당은 단호히 대처한다. 이런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반면에 이재명 대표 측은 본인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 경우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복잡하게 지금 돈봉투 사건이지만은 민주당 내부의 사법 리스크를 대처하는 여러 가지 전선에 다양한 어떤 복잡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지난 2008년 한나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도 새삼스럽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 사건이 여러모로 유사하기 때문인데 모두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발생을 했고 적용되는 혐의도 동일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동일한 사안입니다. 당시를 돌아보면 2012년 1월이었죠. 고승덕 의원이 4년이 경과된 2008년 전당대회에서 박희태 당대표로 선출한 대표 측에서 돈봉투 300만 원을 가져왔는데 네. 내가 돌려보냈다라는 폭로를 하면서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당시에 이제 그 한나라당이었죠. 당시까지만 해도 이후에 바로 당명 교체를 하는데요.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검찰에 수사 촉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박기태 의원이 이후에 재판 과정을 통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통상 300만 원 정도의 정치자금법은 벌금형에 그치거든요. 그런데 당시 법원의 판결을 보면 정당 민주주의와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로 봤습니다. 이번 사건도 금액으로 보면 통상 정치권에서 3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금액 자체는 작아 보이지만 이게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있었다고 하는 것에 비난 가능성과 처벌의 중대성을 봤던 사건이고요. 이번에도 만약 이 혐의 사실이 확인이 돼서 기소가 된다면 단순하게 어떤 벌금형 정도로 그치는 사건으로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어떤 당에서 이 사안을 그 과거 그 새누리당이 당명을 교체하고 쇄신의 계기로 삼았던 것처럼 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돼서 총선에서 승리하는 걸로 이어졌거든요. 불과 3개월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것을 당내 혁신을 계기로 삼아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민주당도 이제 당시에 이런 모습을 반면 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당이긴 하지만 적어도 그 이전까지 차떼기당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그 새누리당이었지만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단호하게 처리를 하고 네.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강구했었거든요. 민주당이 지금 필요한 게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광훈 목사가 기자회견을 예고를 했었는데 이것이 국민의힘과의 결별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습니다만 실제 내용은 국민의힘을 향해서 공천권을 폐지하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힘 당원 가입 운동을 펼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먼저 전 목사의 발언 교수님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참 이게 전형적인 웹도독 현상입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네. 형태로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의 상당히 유력한 어떤 지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나 뭐 저도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종교가 권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천권을 폐지하라. 이런 부분들은 글쎄 뭐 당원의 입장으로서는 뭐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미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 일종의 세력화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라든가 세계의 여러 가지 정치 형태의 가장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팬덤 정치입니다. 팬덤 정치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학자들은 우리가 이 정치를 일궈내는 유일한 수단인 투표적 행위 자체가 앞으로는 달라져야 되겠다는 투표 불신론까지 이야기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의 유무는 관계없이 팬덤에 따라서 투표를 하기 때문에 정의적 척도로서 이 투표의 어떤 행위 자체가 이게 분별하기 힘들다는 그런 논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정광훈 목사의 어떤 이런 팬덤적인 형태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정치사나 세계 정치사에서 또 상당히 계속해서 나타나는 어떤 전형적인 현상 중에 좀 하나다 이렇게 봐지고
말씀드렸다시피 뭐 저도 종교적인 사람입니다만 종교가 사회적 현상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뭐 어린 양을 구한다, 중생을 구제한다, 약한 자의 편에 서라 이런 것들은 사회적 현상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은 사실상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주체가 돼서는 안 된다. 그 주체가 권력이거든요. 그런데 정광훈 목사는 뭐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주체가 되려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바꿔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과연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의 국민의힘에 정광훈 목사가 여기에 공천을 폐지하라. 여기에 대해서 당에 대한 여러 가지 지지라든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철학과 가치와 이념을 정광훈 목사의 어떤 목소리를 이렇게 좌우할 수 있느냐.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뭐 정당에 대한 기반 자체가 위태로운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광훈 목사가 이런 얘기했는데 그 자체는 저 개인적인 봐서는 굉장히 적절치 않고 순수하고 긍정적인 건전한 비판 세력으로서 국힘을 비판하거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뭐 고무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선수로 나선다든가 권력적으로 체행에 바뀌어서 이렇게 공격한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좋지 않은 그런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그동안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대응을 좀 자제해왔던 김기현 대표는 뭐 그 입 다물라 뭐 이런 정도로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를 했는데 앞으로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좀 다른 강도 높은 조치에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사실은 뭐 굉장히 불쾌한 표현 같아 보이지만 할 수 있는 말이 그 입 다물라라는 거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뭔가 여전히 뭔가를 조심하는 듯한 인상 또한 주고 있거든요. 쭉 연원을 따져보면 이 전광훈 목사의 최근의 어떤 여러 가지 막말 문제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분명하지만 국민의힘이 어떤 정광훈 목사의 관계를 끊지 못할, 피치 못할 내부 사정이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저 의원들 개개인의 어떤 정치적 뭐 부채가 있는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과거 김기현 대표도 과거에 그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서인지 뭐 장소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선지자라는 표현까지 쓰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이상을 넘어서 정치에 적극적으로 계속 개입하는 발언을 해온 분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표한 바가 있거든요. 김재현 최고위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우파의 천하통이라는 분. 그러니까 종교인으로서 존경받을 만한 분이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정치적 인물로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당연히 이 정광훈 목사는 이런 부분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국민의힘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실제 그런 부분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도 말은 그렇게 하고 현재 이것이 당 지지율에 미치는 여러 가지 악재라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단호하게 당장 끊어낼 적절한 수단도 없거니와 그럴 만한 어떤 자신감도 없어 보입니다. 계속적인 딜레마가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선을 1년가량 앞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주목받는 것 중에 하나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무당층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론조사 직접 보시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4월 둘째 주만 하더라도 무당층 비율이 15%에 집계됐는데 최근에 있었던 여론조사 결과로는 29% 그러니까 약 2배 가까이 뛰어 올랐습니다. 이렇게 무당층이 2배 가까이 많아진 상황 속에서 오늘 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주도하는 성찰과 모색 토론회가 열립니다. 특히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그리고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참석하는데 이것을 놓고 무당층 비율이 높아진 상황 속에서 제3지대를 모색하는 무언가의 움직임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항상 뭐 틈새는 존재한다고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3세력은 실질적으로 양단의 극단적인 정치가 폐해적으로 비난을 많이 받았을 때 여기에 나타나는 어떤 그 제3의 지대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정치적 틈새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우리나라는 뭐 헌법상의 다수당에 대한 부분들을 보장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데올로기라든가 정치 환경 때문에 양당 정치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극단의 정치에서 늘 우리 3지대에는 항상 존재를 또 해왔고 네. 또 양극단의 정치가 폐해가 나올 때마다 제3지대가 조직
조직화되고 정당화되는 그런 경우가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봐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무당층이 급격하게 늘었다라는 것은 작년에 비해서 거의 2배 정도가 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현실의 양당 정치의 폐해를 느끼고 여기서 염증을 느낀 중도층에 대한 확산이 많이 커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 나오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금태섭 전 의원의 이러한 행보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발표문이라든가 등등을 봤을 때 제3지대의 어떤 조직화 이런 것들을 서서히 도모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확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연말경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3지대라는 것이 총선을 기해서 자리를 잡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금 기회가 적절한 기회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지금 현재는 연기만 피어오르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양당에 대한 진부함을 느끼고 여기에 대한 폐함을 느끼는 어떤 중도층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다고는 하지만은 그 늘어난 퍼센테이지도 결국 어느 정당에 소속이 돼 있던 그런 표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염증을 느끼기 때문에 늘어왔는데 여기에 대한 회기적 본능이 아직까지 좀 잔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연기만 나는 상태인데 여기에 불꽃을 좀 피워야 이것이 어느 정도 조직화되고 조직화되고 이게 불꽃이 피고 난 다음에 바람이 불어서 불꽃을 확산시켜야 이게 제3지대가 기성 정당이 되든지 아니면 연대 조직체가 돼서 총선에 어떤 역할을 하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연기만 피어오르는 상태. 이런 것은 지금 현재의 양당 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한 그런 중도층들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을 지금 반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폭발력은 아직까지 예단하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합니다. 네. 제3지대의 연기는 피어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 뭐 대표적인 제3지대라고 한다면 과거에 있었던 안철수 전 대표의 국민의당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국민의당도 이합집산을 반복하다가 현재는 뭐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 정치에서 제3지대가 이렇게 힘을 받아서 다시 30석 이상을 얻는 당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목소리들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국민들께서요, 이 제3세력의 어떤 실체나 정치적 성패를 많이 봐오셨거든요. 네. 실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했던 안철수 대표의 어떤 새정치라든가 중도 보수 뭐 이런 것이 본인들의 어떤 정치 세력화를 위한 명분이었지 국민들이 바라는 궁극적인 정치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일정 정도의 결론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금태섭 의원이나 김정인 위원장이 양당 정치에 대한 비판에 대한 어떤 국민적 공감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새로운 세력에 대한 기대와 요구까지 나가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이분들 역시 양당에 속해서 계속 정치를 해온 분들이잖아요. 네. 지금 외부에 있다고 해서 이것과 다른 어떤 새로운 정치를 보여줄 거라는 기대가 이분들한테 쏠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요구가 일시적으로 여론상에 드러날 수는 있지만 의미 있는 3세력으로 성장해서 그것이 총선 결과까지 내오는 과정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희 세명대 교수, 조기현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